내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같은 초강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미 원두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힘든 결혼 생활과 몰래한 사랑을 털어놓는 육성 비디오가 영국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방영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10살 때 자신이 성폭행한 남성을 13년 만에 발견해 고소했습니다. 상세한 기억이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순식간에 사람을 휩쓸고 가는 이한류 때문에 해수욕장이 비상입니다. 강력 태풍 노루가 북상 중인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합니다. 사설 구급차 1등이 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 현장에 119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통제 사직급. 이 수법으로 시신을 선점해 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 휴가도 마음 편히 못 가는 직장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혼자 쉬고 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죠. 무더위에 휴가는커녕 더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가의 명과 암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은 ICBM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마치 장신들이 농구를 시작한 듯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중국군이 항미 원조전쟁, 즉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를 떨쳤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하라고 연일 자신들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결기를 보인 겁니다. 미국 외교의 멘토로 불리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훈수를 뒀습니다. 중국을 달래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철저한 사업가인 트럼프가 중국과 물밑으로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왕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인데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키가 작은 대한민국이 장신들 사이에서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어떻게 슈팅을 해야 할까요? 첫 소식입니다.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은 늘 실패하곤 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할까요? 곱비 불린 집값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달이 안 돼서 내일 또 대책을 내놓습니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됩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보다 앞당겨진 이번 부동산 대책은 6.19 대책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입니다. 휴가를 갔던 김현미 장관도 오늘 긴급히 돌아왔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합니다. 양도세 중과와 주택거래 신고제 등이 예상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약제도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서울이나 강남 4구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금지되고 LTV와 DTI 한도도 40%로 제한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재건축 단지 상승률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일주일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책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이전보다는 클 것으로. 기존 대책에 빠졌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일 당정 협의 후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첫 부동산 대책에서 체면을 구긴 문재인 정부. 8월 가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둘러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 연구소가 금융자산을 10억 원 넘게 지닌 부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최고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14명은 앞으로 부동산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 생각이 이렇다면 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집을 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상류권층만의 사기 세계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부자는 24만 명. 1인당 평균 부동산은 28억 6천만 원. 금융자산은 2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00명을 상대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3%는 투자용 부동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7.7%가 투자처로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다음은 빌딩 상가 그리고 토지 임야 순이었습니다. 재건축 시장 호황이 영향해줬습니다. 부자 76%의 최초 구입 부동산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실제로 10억 원 이상 부자들의 30%는 첫 부동산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준비 1순위로도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5년 내 부초는 반포동, 잠실동, 부산 해운대를 지목했습니다. 부동산이 다른 금융보다는 투자하실 때 마음 부담이라든지 그런 선호도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이제 갖는 거를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라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한반도가 경랑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인민해방군 장설 9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항미 원조 전쟁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6.25 전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66년 전 얘기를 끄집어낸 건 미국과 군사 외교 양면에서 강대강 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기념식. 연단에선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이 항미 원조 전쟁, 즉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를 떨쳤다고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때도 북한을 혈맹이라고 표현했던 시 주석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참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谁都不要指望我们会吞下损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苦果. 창완 치안 국방장관은 중국군은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도발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principal partie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PRK and the United States. 중국 신화통신은 미국이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며 중국은 마법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군사 외교적 갈등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항의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내 사드 반대 시위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2번씩이나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지근한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도록 만들려고 전에 없이 강력한 중국 제재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에 맞춰 소집된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handle North Korea. We're going to be able to handle them. It will be handled. We handle everything. 이 같은 자신감은 조만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직접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맹방이자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가 곧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금융 무역 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연이은 ICBM 도발과 관련해 중국에게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늘 열자고 제안했던 적십자 회담도 침묵으로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오히려 송영무 국방장관을 하룻강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30년을 짓다 중단했다 하면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105층 유경호텔을 완공했다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과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군사 회담에 이어 모든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며 특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송 장관이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의 105층짜리 유경호텔을 30년 만에 완공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모양을 닮은 유경호텔 입구에는 로켓 맹주국이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자축하며 대내외 선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며 인도적 문제와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이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인구 총조사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 와중에 현금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도 지난 6월 북한이 요청했던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 비용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인도적인 차원과 북한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조사 비용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갖춰야 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서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북한의 인구 통계가 필요하고 보수 정부에서도 진행되던 조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합니다.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국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야당은 베를린 구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첨예하고에 대립해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당, 한수원 노조,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 학자들까지 모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당은 전기료 폭등은 없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 학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곧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졸속 탈원전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를 전원을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없다. 이것은 국민을 정말 기만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는 원전에 비해 3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 소요 경비 4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도 전기료 폭탄은 없다고 했습니다. 22년 이후에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 임원들도 입을 열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재용 부회장은 안경을 벗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증언을 거부하던 삼성 임원들도 피고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미진했다는 이유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비방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혼을 냈다는 최지성 실장의 질책을 듣고 정유라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또 최순실 씨가 삼성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 여겼다며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면서 최순실 씨의 강압에 초점을 맞춘 진술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 문제를 챙겨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충북 지역 비는 그쳤지만 수마가 핥힌 상처는 크고 깊었습니다. 보름 전 수해 때 애써 살려놓은 농작물이 죽고 양계장의 수만 마리 병아리들이 폐사했습니다. 공장과 상가, 소중한 일터는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참혹한 수해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안에 죽은 병아리와 모래가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어제 시간당 7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양계장 4동 가운데 3동이 침수됐습니다. 폭우로 양계장이 물에 잠기면서 이처럼 병아리 2만 1,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죽은 병아리 처리가 더 걱정입니다. 아니 이거 얼른 치우고서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철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답답해하는 게 자기들도. 마을 외길도 땅바닥이 완전히 파여 위태롭습니다. 길이 20m 제방이 무너지면서 노는 돌밭이 됐습니다. 여쪽 가물다가 비 오는 게 그렇게 손에만 먹히잖아. 우리네도 밭에 다 막 저기 땅골도 다 떠내려가고 막 그러네. 공장에 들어찬 흙탕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토사를 걷어내보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이 한몫을 했을 때는 기운이 그래도 그냥 전화를 했는데 두 번째니까는. 지난 수해 때 부서져
겨우 복구했던 진천 융다리는 상판과 고각이 또 떠내려갔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주와 음성, 진천에서 수해 피해가 77건 접수됐습니다. 옥천 보성천에서는 강을 건너려던 52살 이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20만 인파가 몰린 해운대 해수욕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해변 쪽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바다 쪽으로 나가는 역파도 이한유인데요. 어제는 위험 경보가 나왔는데도 해수욕객을 통제하지 않아서 7명이 휩쓸려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커스에서 이한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짚어봅니다. 지난 주말 이랬던 해운대가 잠잠합니다. 헤엄치는 사람도 물놀이 튜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놀이 통제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만 해변을 채웁니다. 네, 못 들어가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물 안에서 되게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멀리서 본 해운대입니다. 파도가 해안 쪽이 아닌 먼 바다 쪽으로 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한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무릎까지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한류, 부서지지 않는 파도가 한 군데 모입니다.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역파도를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초속 2, 3m의 강한 조류입니다.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최고 속도보다 빠릅니다. 휩쓸리면 손 쓸 틈 없이 조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해운대엔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정오부터 통제를 풀고 사람들을 물에 들여보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70여 명이 이한류에 휩쓸렸습니다. 해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 필사의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놀려고 왔는데 어제 그 파도 때문에 좀 다칠까봐 무섭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이한류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4단계 경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첨단 장비와 기술보다 사람의 감각이 더 정확하단 걸까? 뒤에 시스템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육안으로 해수욕장 전역 파도 높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벽 통제를 시키고 있고, 피서객들과 해변 상인들의 반발도 이벽 통제를 어렵게 합니다. 소문할 때 다 놀고 그랬는데 이한류도 사실은 위험한 건 아니거든. 워터파크도 일부러 찾아가는데. 공포의 불청객 이한류. 사고 건수와 구조 인원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충남 대천에선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시스템을 갖췄어도 방심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태풍 노루가 이리저리 뛰는 노루처럼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2010년 태풍 곰파스보다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를 덮칠 것 같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노루는 중국을 향해 서쪽으로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노련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가 싶더니 원을 그리며 아예 한 바퀴를 돕니다. 이어 서진을 계속하는가 싶더니 급히 우회전하듯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노루라는 이름처럼 통통 튀는 제멋대로의 이동 경로입니다. 한쪽을 가야 되는데 다른 태풍이 주변에 있으면서 그걸 서로 끌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태풍 2개가 있으면 서로 붙들고 반시 방향으로 서로 돌아갑니다. 현재 경로상 제주도에 간접 영향을 주고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허의 동선이어서 한반도 상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륙한다면 2010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곰파스급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그냥 들어온다라고 하면 강도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중심기압 쪽에 이제 중심인 쪽에 거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초속 47m의 강풍을 동반한 노루는 일요일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논란에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칼로 위협하고 아들 속옷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 내용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박 대장의 부인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미나리를 다듬고 있는 조리병에게서 갑자기 부엌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고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소의 빈자리가 크다고 고함도 쳤습니다. 휴가 나온 아들의 속옷 빨래를 공관병에게 시키며 런닝에 주름이 지지 않았느냐 다림질을 해라고도 했습니다. 명절 선물로 온 과일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고 장교와 부사관에게 공관 텃밭 가꾸기도 시켰습니다. 다른 장성 공관병들의 피해 폭로가 보도되자 공관병들의 전화와 인터넷 이용, 외박 외출까지 통제했습니다. 어제 그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결국 군이 감사에 착수했고 박 대장은 군에 누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견딜 수 없다며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26일 공관병 폭행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문모 소장에 이어 또다시 갑질 논란이 커지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억이 증거였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23살 김모 씨는 13년 전인 10살 때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04년 어머니의 내연남 64살 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모텔과 건물 계단 등에서 3차례나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가 있고 아버지는 뇌를 다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부모의 이혼으로 이사를 하면서 사건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김 씨는 대구에서 우연히 이 씨와 마주친 뒤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었고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13년 전 기억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는 물론이고 이 씨가 운전하던 시외버스 노선과 차량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경종을.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사설 구급차가 119보다도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알고 보니 119 무전을 도청한 건데요. 이런 수법으로 45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장의업자 46살 이모 씨의 오피스텔입니다. 무전기에서 119 신고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수거하신다며 수거. 53세 남자. 의식 호흡 없어. 임 씨 일당은 부산 시내 119 무전 주파수를 찾아내 24시간 도청했습니다. 무전 내용은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있는 사설 구급차 직원에게 실시간 전달됐습니다. 이 자동인가 싶기도 해갖고 사직동이니. 사고 현장에는 구급대원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신 3천여 구를 가로채 특정 장례식장으로 보냈습니다. 장례업자로부터 시신 한 구당 10만 원씩 45억 원이나 받아 챙겼습니다. 연락을 받고 변사 현장으로 가면서 해당 지역 장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시체를 선점하는 구조입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3억여 원을 들여 보안을 강화했지만 5차례나 도감청에 노출됐습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유지한다 해도 접속 방식의 한계 때문에 소방청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총책 임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구급차 운전자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휴가철에 빈 가게만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드라이버 하나로 문을 여는데 30초면 충분했습니다. 전과 17범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잠금 장치를 서너 차례 흔들어 순식간에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을 따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계산대에서 돈다발을 꺼내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21살 박모 씨는 드라이버로 잠금 장치를 부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된 6월부터 한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1층 가게나 상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범죄로 2차례 구속되는 등 전과 17범인 박 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다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소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으나 직장 동료들의 그 전과자에 대한 시선을 못 이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경찰은 구속한 박 씨를 검찰에 넘기고 휴가철 방범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취미로 드론 달리는 분들 꽤 있으시죠? 안전성 잘 따져야겠습니다. 프로펠러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배터리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드론 프로펠러에 알루미늄 캔을 갖다 대자 종이처럼 찢어집니다.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얼굴 쪽으로 날아와가지고 막으려고 손을 가운데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친 거죠. 제가 급하게 조정이 안 돼. 그래서 드론은 프로펠러 주변을 감싸는 안전가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율이 높은 드론 20개를 조사해보니 65% 제품이 안전가드가 아예 없거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0% 제품은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에 보호 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 회로가 없는 한 개 제품은 시험 도중에 폭발했습니다.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락과 같은 2차 사고도 문제입니다. 비행 중인 드론은 조정 거리에서 벗어나면 경고음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의 95%가 아무런 경고음 없이 추락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밤에도 날릴 수 있는 드론을 광고하고 있지만 드론의 야간 비행은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주 여름 휴가가 절정입니다. 도심이 텅 비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더 바빠 휴가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지땀으로 휴가를 대신하는 사람을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오후. 변전소에서 직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이 변전소의 현재 기온은 36도, 바닥은 50도에 이릅니다. 무더위 속이지만 전력 수요가 많은 한여름엔 매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행여나 열이 올라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온도를 재고 전류 흐름을 살핍니다. 하계수급 기간 때 아무래도 부하가 저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점검 기간에는 그래도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쉴 새 없이 칼질을 하고 무거운 고기를 부위별로 옮겨 싣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정육점이나 식당이 문 열기 전에 이제 배송을 일찍 해다 줘야 파니까 우리는 새벽 4시 막 이렇게 나와요. 휴가지 캠핑장에서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식육점의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돼지값이 여름에 이제 많이 오르는 편이거든요. 바빠가지고 이제 휴가를 따로 낼 수는 없고. 시민들의 에어컨 시원한 여름을 위해 땡볕을 누비고 휴가지 먹거리를 위해 새벽을 누비는 사람들. 그들의 땀방울은 여름보다 뜨겁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무두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듣지 못한 말입니다. 이 두목이 없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직장 상사가 휴가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직장인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 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 가면 바보라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휴가 권하지 않는 회사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눈치 보느라 휴가 계획서도 못 낸 직장인들을 윤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장 생활 5년 차인 안모 씨는 아직도 회사에 여름 휴가 계획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사의 핀잔이 두려운 탓입니다. 올리면은 물어봐요. 왜 이때 가야 되고 그런 사유를 아주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10년째 휴가 간 적이 없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상사라면 더더욱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휴가를 가면 죄 짓는 기분도 듭니다. 괜히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혼자 쉬고 오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15일 정도의 연차 휴가를 받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8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받은 휴가의 절반은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예 휴가 사유서를 받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부장님한테 제가 이때 연차를 갑니다. 그러니까 통보서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연차가 25일인데 지금 9일 남았습니다. 휴가자 업무를 대신하는 전담부서도 운영합니다. 이번에 저희 한창남 팀장님 연차 휴가를 가서 이번에 대신 오게 된 조은기입니다. 예. 하지만 일부입니다. 지난해 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직장인이 11.3%에 이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강원도 평창 나들이로 휴가를 시작해서 어제부터는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창 5대산에선 등산객들과 셀카를 찍으며 참 복잡한 정세 속의 한감이라고 할까요? 망중하를 찾는 모습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평창 5대산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랑비에 셔츠가 젖은 채 단체 사진도 찍습니다. 어제 낮 김정숙 여사 없이 수행원들과 산에 올라 등산객들과 함께한 장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뒤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첫 연차 휴가를 보낼 때도 주민들과 만나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제부터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로 내려가 이번 토요일까지 휴가를 보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군부대 안에서 산책을 하며 틈틈이 보고자료도 읽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복귀 시점을 앞당길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토요일 청와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결혼식이야말로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찰스 왕자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려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는 정작 자신의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행했던 왕실의 삶에 대해 털어놓은 이 은밀한 이야기가 영국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There's just nobody to physically scream at me. And I said, what do I do? I'm coming to you, what do I do? And she said, I don't know what you should do. Told us hopeless. And that was it. That was hell. 고 다이애나 비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랑이 없었던 결혼 생활의 힘겨움을 시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울면서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편 찰스 왕세자는 과거 연인이었던 유부녀 카밀라 보울스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이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Well, there was, but it was odd. Very odd. Sort of once every 3 weeks I look about it and I kept thinking, and then I followed a pattern. He used to see his lady once every 3 weeks before we got married. 사랑 없는 결혼 생활과 이에 따른 외로움 때문에 왕실 경호원 메너키와 사랑에 빠졌던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And Charles said to me he was killed in a motorbike accident, and that was the biggest blow of my life, I must say. That was a real killer. 다이애나 왕세자 비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메너키가 살해됐다고 믿었고 이 사건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당시 11살, 9살이었던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문을 열고 등장하는데 If you come in here, you sit down and be quiet. Very quiet. Harry, shush. Harry, sit down.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 육성 인터뷰는 심리치료를 위해 녹화했던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디오 공개를 두고 사생활 침해다, 역사적 자료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영국 채널4가 사전 공개한 다큐멘터리 육성 속의 다이애나입니다. 1992년 다이애나 빈이 머물던 켄싱턴 궁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연설 코치 앞에서 녹화했던 영상입니다. 유부녀에게 빠진 남편과 가식적 결혼 생활을 강요한 왕실에 대한 솔직한 토로가 담겼습니다. They're very good to me when I was a guest. We used to change when I was a daughter and the positions changed. 20년 전 파파라치를 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전 세계 대중의 과도한 관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I seem to be on the front of a newspaper every single day, which is an isolating experience. And the higher the media puts you. 오는 6일 영국에서 최초로 이 영상이 공개됩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we can hear the story as she told it. 하지만 영국 내 논란은 거셉니다. 다이애나의 가까운 친구는 비디오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했고, 다이애나의 남동생은 아들 윌리엄 왕세 손과 해리 왕자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며 방영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널4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며 예정대로 방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보수라며 벌려온 적자 경쟁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말들이 참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이 말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처분처빌 뿐이라고 깎아내렸고, 이 바른정당은 맞대응했습니다. 홍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서 불임정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도 첩은 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전에도 바른정당을 배신자, 패션자파라고 했습니다. 보수정당 통합에 대해선 정당의 통합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연스레 통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른정당 문제도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은 발끈했습니다. 처첩 문화라든지 이런 정말 전근대적인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한다며 한국당은 영구부림 정당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홍 대표가 그동안 비슷한 수위의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며 측은한 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오늘 또 한 분 정치적 거두 모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바른정당 대표에 취임한 후에 최근 외연 확장을 위해 민생 투어를 다니느라 무척 바쁜 분입니다.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정치적 거두라고 부르니까 얼굴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황망합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는 정치적 거물이죠. 아유, 예. 무겁습니다. 제 인간. 지금 사실 그 홍준표 대표 이 휴가 갔고 대통령도 휴가를 갔고 그런데 조금 가난한 집에서는 휴가를 못 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예, 저희는 뭐 이때 예. 바짝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좀 알아주십사. 지금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이 없는 내용 물어봐야 되겠는데 솔직히 지지도 꼴찌는 면했지 않습니까? 네, 꼴찌는 면했지만 예. 그래도 1등까지 가려면 아직 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 1등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뭐 하루라도 빨리 땡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랬는데 이 홍준표 대표와 신경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지금 처분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접이라니요. 이게 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여성관, 비뚤어진 여성관을 대지 발정제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와 똑같은 이런 잘못된 여성관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보수들이 아마 이분이 보수의 대표라면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여사님, 근데 뭐 첩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도 몇 번째 부인, 뭐 돈만 많은 것 같은 몇 번째 부인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비유도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에 대해서 우리 그 보수층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왼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보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제 문제,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왼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왼쪽이 아니고 중간으로 가는 거죠. 지금 낡은 보수는 너무 극우, 수구이기 때문에 그 극우, 수구는 특히 공정경제 질서를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말은 경제,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라는 거는 경쟁에 내몰려 있는데 거기서 경제적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뭐 예를 들면 재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이 양극화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안으로 부터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특권 반칙 행포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극우 수구는 보수의 적이죠. 예. 또 질문지와 상관하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당하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좀 개혁적. 이래서 색깔이 비슷하다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사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반대하고 막판에 표를 얻으려고 마지막에 찬성 비슷하게 돌아섰죠. 뭐 지금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DJ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을 만들고 대북 대화 그 부분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분들, DJ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실행했던 그 주역들이 지금은 또 국민의당의 주류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저희 바른정당하고 상당히 결이 다르지요. 예, 뭐 경제 정책은 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참 이제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그리고 또 외부 인사 영입도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데 언제쯤 성과가 날 것 같습니까? 1호는 이미 발표했고요. 2호, 3호도 사실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학생 둘을 영입해서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2호, 3호가 청년 대변인이고. 현재 재학생들입니다. 근데 원래 정치에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인데 저희 당을 지지하게 됐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바른정당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입당해서 대변인이 됐습니다. 아니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에게 그 인재영입 2호, 3호로 그렇게 뽑혔습니까? 저희가 토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100수십 명이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챔피언을 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챔피언을 하면 우선권을 주겠다. 청년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노 하면은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데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됐습니다.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하시는데 지금 정치권이 좀 냉랭합니다. 무시받은 거 아닙니까? 휴가들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사드 때문에 그렇게 사드 영수회동을 하자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자마자 그날 밤에 북한이 ICBM을 쐈고 그러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배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사실 배치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사드가 필요하다, 북핵 때문에 이걸 문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뭐하러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법에도 사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긴급한 군사적인 작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그냥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사드 영향평가 생략하자. 그런 이 제안을 하고 목적이었군요. 싶습니다. 짧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너무 참 잘해서 무서울 지경이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게 와전됐습니다. 소통 잘하냐 그래서 예. 잘한다 그랬더니 잘해서 좋냐 그래서 좋기는 무섭지 그랬는데 이게 와전이 된 예, 거고요. 그렇군요. 소통은 잘하지만 일머리는 좀 서툴러서 많이 불안합니다. 소통은 잘하지만 일머리는 서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즐기기에는 뭔가 아쉬운 건지 요즘 기존 공간에 개조한 이색 장소가 뜨고 있습니다. 식물원이 레스토랑이 되고 철공소는 카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벽을 둘러싼 수십여 종의 식물과 우거진 나무, 녹음 속에서 맛보는 건강식. 이곳은 오래된 식물원을 개조한 레스토랑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게 풀냄새, 그리고 자연에서 음식 먹는다는 게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사방이 식물로 뒤덮여 있어 정말 숲속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식사뿐 아니라 산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식물하고 같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식사를 하면은 그 큰 힐링이 되면서 곳곳에 널려 있는 철제들. 철공소를 개조한 이곳은 비닐하우스 카페입니다. 반투명 플라스틱 천장은 자연 채광을 뿜어냅니다. 신진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주인이 직접 골라 전시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랑 많이 협업하고 콜라보해서 서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단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 소격동 골목의 기와집은 수제 맥주를 파는 한옥펍으로 변신했습니다. 한옥만의 디귿자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마당 천장은 유리로 덮어 낮과 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냅니다. 처밤이 툇마루에 앉아 마시는 맥주 한 잔. 이런 분위기에서 한 잔씩 하니까 되게 운치도 있고 분위기가 더 취하는 것 같아요. 잊혀진 공간들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솔직히 뉴스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평온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82일 동안 청와대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처음 비정규직 제로 4대강 방류 정책만 하더라도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정부 초기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말 진통 끝에 이낙연 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탈원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세 문제, 4대 배치를 둘러싼 혼선 등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여러 결정들에 총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야당은 총리뿐 아니라 내각이 이런 문제들의 어떤 토론도 아무런 얘기도 없다면 과거 제왕적 대통령 시절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6월 27일 신고리 5호 6호기 일시 중단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서너 분이 말했을 뿐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총리가 신중한 접근을 말했지만 그 한마디뿐이었다고 하더군요. 문민정부는 하나같이 처음엔 책임 총리제를 약속했다가 몇 달 뒤에 어진 총리 대독 총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책임 총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리가 어진용 총리로 전락하면 대통령이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의 짐을 들어주는 총리를 기대합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내륙 지역은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긴 해도 이 햇볕 자체가 매우 강하고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이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이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대체로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파도가 높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또 태풍 노루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약속에 대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맹세가 굳은 약속일수록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그 강도와 반비례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